대저택 정원은 하얀 천과 생화로 물결쳤다. 현악 사중주의 서늘한 선율이 흘렀고 연못 위엔 얇은 안개가 깔렸다. 윤정은 손에 쥔 장갑을 무의식적으로 비틀어 주었다. 오늘만은 울지 말자. 마음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지만 눈두덩은 이미 촉촉했다. 장학재단에서 발굴해 아들처럼 붙들고 키운 아이, 지금은 자신의 회사 핵심 임원으로 성장한 준호가 신랑이 되는 날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가 힘들 때마다 상처를 싸매주고 기회를 건네고 허공에 가로 놓인 다리를 함께 건너온 세월이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 들른 윤정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칫했다. 왠지 모를 떨림이 팔끝에서 목덜미로 기어올랐다. 문이 열리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천히 돌아섰다. 순간 세상이 멎었다. 언뜻 스쳐간 콧등의 곡선, 웃을 때 왼쪽 광대 아래에 미세하게 잡히는 보조개, 그리고 오른손 약지 뿌리 쪽에 초승달 모양의 옅은 반점. 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윤 속으로 부르는 이름이 목젖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사라졌다. 22해 전 시장통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졌던 딸. 그 아이를 찾던 수년의 광기와 허망한 포기, 그리고 살아야 하기에 접어넣었던 애도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심장으로 몰아쳤다. 대표님? 들러리가 윤정을 불렀다.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걸었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네요. 신부의 이름은 서연이라 소개되었다. 동행한 양부모는 차분했다. 몇 년 전 입양기관을 통해 우리 품에 왔어요. 운명처럼요. 그 말 끝에 스민 어딘가 애틋한 기색조차 미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윤정의 눈은 자꾸만 서연의 손등, 그 초승달에 닿았다. 사라진 날 아이는 고열로 가볍게 데우던 쑥짐질에 작은 화상을 입었었다. 의사가 곧 흐려질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흔적이 두껍게 덮은 세월을 찢고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입가에 선 미소는 얼음처럼 단단했지만 내면은 몰아치는 파도였다. 오늘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어. 결혼식이 끝나고 조용히. 그러나 예식이 시작되자 마음은 더 요동쳤다. 버질로드 끝에 선 준호는 결연했고 서연은 떨렸지만 눈빛이 맑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정의 심장은 반 박자 먼저 비명을 질렀다. 만약 정말로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그리고 준호가 그 아이가 태식의 과거에서 튀어나온 그림자라면? 주례는 가족의 역사와 사랑의 의미를 길게 풀어놓았다. 하객들은 미소로 화답했고 촛불은 흔들렸다. 윤정은 시계를 보았다. 혼인서약까지 남은 시간은 몇 분. 그 전에 끝내야 해.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녀의 시선이 저편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는 태식을 붙잡았다. 태식은 불안한 눈으로 자주 와이셔츠 소매를 쓸어내렸다. 그의 이런 버릇은 언제나 거짓말의 전주곡이었다. 오래전 비서와의 엿새짜리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랬다. 그날 이후 윤정은 의심과 용서를 번갈아 삼키며 집을 지켰다. 그 지옥의 끼니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완성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윤정의 등을 강하게 떠밀었다. 서연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걸음폭이 반박자 흔들렸다. 윤정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서연의 눈동자 깊은 곳, 빠르게 스쳐 지나간 공백. 엄마라는 말이 목 뒤쪽에서 부딪혀 내려오다가 낯선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표정. 윤정은 그 표정을 알아보았다. 아이를 잃고 첫날 밤 울던 그녀의 표정과 닮아 있었다. 긴장, 두려움, 그리고 이상한 안도. 이 결혼 그냥 보낼 수 없어.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한 번 더 멈췄다. 증거가 있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발목을 잡았다. 초승달 반점만으로 닮은 눈빛만으로 인생을 갈갈이 찢을 수 있나?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아이들이 평생 죄 없는 죄를 짊어져. 현악기의 선율이 끝났고 주례의 목소리가 혼인서약을 청했다. 서연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윤정의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윤정은 호흡을 가다듬고 단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발밑에서 카펫이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미안해 얘들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장의 공기가 먼저 얼어붙었다. 윤정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한번 꽉 쥐었다 폈다. 잠깐만요. 모두 잠깐만 들어주세요. 첫 문장이 끝나자 전원 꺼진 것처럼 조용해졌다. 드레스의 레이스가 서연의 손등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의 인중에 땀이 맺혔다. 태식은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가 주저앉았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뜨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결혼은 지금 멈춰야 합니다. 정원 위로 바람이 스쳤다. 나뭇잎이 일제히 뒤집히며 은빛을 드러냈다. 폭풍 전 바람의 모서리가 예리해지는 순간이었다. 이 결혼을 멈춰야 합니다. 윤정의 말이 울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서연의 눈이었다. 그녀는 마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자장가의 선율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허공을 더듬는 표정을 지었다. 왜죠? 사회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윤정은 마이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 신부 서연 양. 그녀는 아마도 제 딸입니다. 정원 곳곳에서 숨죽인 탄식이 터졌다. 카메라를 든 하객의 손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연의 양부 박성호는 즉각 앞으로 나섰다. 대표님, 무슨 근거로 그런 손등을 보여주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곧았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의 오른손으로 모였다. 초승달 반점이 조명에 반사되어 흐릿한 베이지색을 드러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오래된 소학과 진료기록 사본을 꺼냈다. 노랗게 변한 종이에 만 1세 여아, 오른손 약지 뿌리 화상이라는 글씨가 남아있었다. 그 아이는 실종되었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똑같은 흔적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입양했어요. 양모 민지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러나 그 침착함은 이제 방어의 냄새가 났다. 그렇다면 서류가 있겠죠. 입양 경위, 원가정 정보. 윤정이 말하자 민지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박성호가 대신 나섰다. 개인정보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축하할 자리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지금 이 정원에서 축하는 이미 소멸된 지 오래였다.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대표님, 어머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어머니. 그 호칭이 윤정의 심장을 찔렀다. 법적 가족은 아니지만 준호는 존중과 감사의 의미로 늘 그렇게 불렀다. 윤정은 잠깐 그 호명을 붙잡았다가 놓았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너도 들어야 해. 너의 아버지 태식 씨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 모든 시선이 태식에게 몰렸다. 그는 급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시선을 돌렸다. 여기서 이러지 말자. 집에 가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정이 가로막았다. 당신에게서 시작된 일이니까 여기서 답해. 윤정의 목소리는 낡은 현을 팽팽히 당겨 올린 듯 팽팽했다. 준호는 당신의 아들이지? 태식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한동안 입술을 다물고 있었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은 다시 한번 웅성거림으로 출렁였다. 그럼 내가 묻지. 당신은 22해 전 우리 딸을 잃어버린 그 무렵 비서 미란과 함께 도망치듯 사라졌지. 그리고 몇 달 후 당신은 빈손으로 돌아왔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윤정은 기억의 가장 어두운 서랍을 열었다. 딸을 찾던 전단지, 경찰서의 형광등, 사립탐정의 낡은 서류철. 그 모든 것들이 주머니 속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던 세월. 태식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건 관계없어. 아이와는 관계없다고. 오늘 이 결혼이 무너지면 당신이 손댄 과거가 다 튀어나올 거야. 서연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은 늘 지금의 너가 전부라고 말하셨어요. 오늘 대표님을 보고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어요. 처음 본 얼굴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절망으로 벼려졌다. 서연아, 우리. 그러나 그 우리라는 단어는 그 순간부터 균열을 품었다. 사회자는 수습을 시도했다. 양측 가족이 잠시 대기실에서 아니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수습의 문제가 아니라 멈춤의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약속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윤정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서연 앞으로 걸어갔다. 너무 가까워지면 무너질 것 같아서 손을 뻗다 말고 멈췄다. 혹시 어릴 때 들은 자장가 기억나? 서연은 멍하니 윤정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허밍했다. 라라 라라라 정확히 같은 음정, 같은 리듬. 윤정은 그 자리에서 한 발 비틀거렸다. 등 뒤에서 누군가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를 받쳤다. 양부모의 얼굴이 굳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노래는 제가 만들어 부르던 거예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노래야. 아윤이에게 매일 불러주던. 침묵이 천막처럼 내려앉았다. 누군가 핸드폰을 떨군 소리가 유난히 컸다. 바람이 불었고 아기의 울음 같은 먼 소리가 정원 밖에서 들려왔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이 결혼은 오늘 여기서 중단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판결문처럼 또렷했다. 그제야 하객들은 삼삼오오 일어나 속삭이며 흩어졌다. 일부는 분노를, 일부는 호기심을, 그리고 더 많은 일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과장된 표정의 사진들이 왜곡된 자막과 함께 어딘가로 흘러갈 게 뻔했다. 윤정은 등을 펴고 입구 쪽으로 걸었다. 문득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신부의 부케에서 떨어진 흰 작은 진주 장식. 윤정은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잃었던 것을 한 알이라도 다시 모으듯이. 그리고 뒤에서 낮고 억눌린 외침이 터졌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윤정은 돌아서려다 끝내 돌아보지 못했다. 아직은 확신하기엔 너무 뜨거웠다. 뜨거운 것에 먼저 손을 대면 손도 마음도 더 깊게 데일 테니까. 다음 날 호텔 스위트룸은 전쟁터의 야전 본부처럼 어수선했다. 양가 가족과 몇몇 임원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다. 커튼 사이로 낯빛이 스며들었지만 누구의 얼굴에도 낯은 없었다. 윤정은 테이블에 유전자 검사 동의서와 체열 키트를 올려놓았다. 말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지났어요. 오늘 체열해요. 결과는 사흘 뒤. 박성호가 눈을 치켜떴다. 사흘? 그동안 우리 딸의 명예는 누가 지켜줍니까? 딸의 명예를 지키는 일과 진실을 확인하는 일은 같은 방향입니다. 윤정의 대답은 칼날 같았지만 칼집에 들어있었다. 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가 말문을 열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 자기 자신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태식은 한쪽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변호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어제 영상이 벌써 퍼졌습니다. 주가의 영향이.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그러나 나중이라는 단어는 이미 권력을 잃은 자들의 언어였다. 체열이 진행되는 동안 윤정은 서연과 마주 앉았다. 가까이 앉으니 더 많은 것이 보였다. 웃을 때 미세하게 올라가는 오른쪽 입꼬리, 살짝 들린 귀끝, 손톱을 물지 않고 손가락 끝을 살살 문지르는 습관. 아플까? 윤정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게 어떤 결과든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은 닮았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을 발견한 사람들의 눈빛. 준호가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세계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어젯밤 새벽 완전히 사라졌다. 체열이 끝나자 민지는 작은 상자를 덥석 안았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공정하게 변호사 입회 하에 동시에 민지의 입술이 매섭게 굳었다. 박성호가 팔을 붙들었다. 여보, 절차대로 가자.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밀려 들어왔다. 미란이었다. 세월이 지나도 번들거리는 향기와 과장된 굴절의 눈동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식을 흘끗 보며 웃었다. 오랜만이네, 언니. 나 불려온 줄 알았지? 윤정의 시선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내가 왜 여길 놔도 이해관계자니까. 준호 엄마잖아. 방 안의 공기가 찢어졌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미라는 혀를 차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미안.
내 앞에서 이럴 말은 아닌데 이제 다 알 텐데 뭐. 내가 내 아들인 건 맞아. 다만 태식 오빠가 책임을 덜 지고 싶어 했지. 그녀는 태식을 의자에 눌러앉히며 말을 이어갔다. 그때 언니 딸이 사라진 날 나도 같이 있었어. 우린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거든. 근데 시장에서 언니가 전단지를 붙이고 울부짖는 걸 봤지. 그때 알았어. 언니의 인생이 끝났구나. 그만해. 태식이 중얼거렸다. 미라는 씩 웃었다. 왜? 사실이잖아. 그리고 언니. 그날 밤 나한테도 물었지. 혹시 봤냐고. 난 못 봤다고 했어. 정말 못 봤으니까. 윤정은 손을 꽉 쥐었다. 그래. 그날 이후 너희는 사라졌고 우리 집은 지옥이 됐어. 미란이 어깨를 으쓱했다. 지옥은 원래 집 안에 있는 거야.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지금은 감정 싸움을 줄이고 절차를. 그때 호텔 전화가 울렸다. 프런트 데스크였다. 회장님,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무너졌다. 윤정은 수화기를 빼앗아 단호히 말했다.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2층 엘리베이터 잠그세요. 누구든 허가 없이는 출입 금지. 그리고 모두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숨어서 진실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합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혼자 장례식장에 갔다. 스스로 만든 애도의 재단이었다. 딸이 사라진 후 매년 생일이면 작은 백합 한 단을 올리던 곳. 하얀 백합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혹시라도 내가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대답 대신 마음속에서 자장가가 흘렀다. 라라라라라. 그녀는 그 노래를 아주 조용히 흥얼거리다가 문득 깨달았다. 어젯밤 서연의 허밍은 정확히 같은 음정이 아니었다. 한 음이 아주 조금 내려앉아 있었다. 그건 윤정이 예전 아이를 재울 때 매번 실수로 낮췄다가 다시 올리던 바로 그 금.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소아과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혹시 아이의 화상 흔적 말고 다른 특징을 기록하신 게 있나요? 치아 배열이나 귀끝. 모양 같은. 원장은 잠시 뒤 오래된 차트를 찾았다며 덧붙였다. 왼쪽 귀끝이 살짝 들려 있고 오른쪽 윗니가 한 개 늦게 났었죠. 윤정은 숨을 들이켰다. 서연의 왼쪽 귀끝 살짝 들려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두려움과 안도 사이를 천천히 가로지르는 길 위에 서 있음을 느꼈다. 호텔로 돌아오자 복도 끝에서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아니 어머니. 윤정이 멈춰섰다. 응.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자리를 찾을 겁니다. 당신이 제게 준 건 피가 아니라 길이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윤정의 목이 뜨거워졌다. 그래. 너는 내 길을 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과의 길은 여기서 멈춰야겠죠. 그 말이 끝나자 복도 저쪽에서 서연이 나타났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윤정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린 지금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야. 사흘 뒤 봉인된 봉투가 도착한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꿈은 이름을 잃을 것이다. 폭탄은 이미 터졌다. 이제는 자네를 지나가야 했다. 발밑엔 여전히 반짝이는 결혼식에서 떨어진 작은 진주알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다. 누군가의 것,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닌 것. 사흘이 지났다. 호텔 18층 작은 회의실 창밖으로 한강이 무표정하게 흘렀다. 테이블 위엔 봉인된 하얀 봉투 2장이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모녀 친자 확인, 다른 하나는 부자 친자 확인. 윤정은 손가락 끝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쓸었다. 안면 근육을 다 모아 평정처럼 보이는 표정을 만들었지만 목 뒤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두 가족 모두 동시 개봉에 동의하셨죠. 지금부터 종이칼이 봉투의 위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을 가로질렀다. 먼저 읽힌 건 모녀 검사였다. 확률 99.999%. 생물학적 모녀 관계로 판단됨.
윤정은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양모 민지가 셔츠 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그래도 다행이야. 혼잣말처럼 뱉은 그 말은 곧바로 미세한 죄책으로 번졌다. 두 번째 봉투. 확률 99.998%. 생물학적 부자관계로 판단됨. 태식과 준호. 서연의 시선이 준호에게 가 닿았다. 둘 사이에 고요한 어둠이 길게 놓였다. 그럼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말끝을 잇지 않았지만 모두가 뒤를 채웠다. 그럼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식. 결혼식장의 꽃길은 한순간에 금지의 신호로 바뀌었다. 잠깐의 정적 뒤 누군가 의자를 쿵소리 나게 밀었다. 미란이었다. 그래, 이제 속이 시원하니? 그녀가 비웃듯 턱을 올렸다. 세상은 진실을 좋아해. 하지만 누가 그 진실을 감당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 윤정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여기서 비웃음은 사치야. 사치? 미란의 입꼬리가 비뚤어졌다. 사치라면 언니가 누리던 게 사치였지. 완벽한 아내, 대표, 선한 어머니, 남의 아이를 데려다 아들이라 부르며 참 잘도 살았어.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다. 대표님은 나를 살렸어요. 박성호가 양손을 들며 제지하듯 말했다. 여기서 더는 상처 주는 말하지 맙시다. 절차는 확인됐고 앞으로의 문제가 남았어요. 변호사가 곧바로 말을 받았다. 가장 급한 건 대회 발표입니다. 이미 루머가 퍼졌고 회사 주가도 흔들립니다. 오전 이사회에서 회장님 태식 사퇴 요구가 공식 상정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식에게로 쏠렸다. 그는 체념한 사람처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내려오지. 아직입니다. 윤정이 막아섰다. 내려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은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라진 22해의 공백에 책임을 져야 해. 태식이 처음으로 윤정을 올려다보았다. 그 책임 어떻게 지지? 당신이 숨긴 과거부터 꺼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란이 코웃음을 쳤다. 또 과거 타령? 경찰도 못 밝힌 걸 우리끼리 파헤치자고. 그러자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알아야겠어요. 그날 제가 사라진 날. 그녀의 목소린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방의 중심을 바꾸기에 충분히 단단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는 이미 몇몇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마이크가 우산처럼 펼쳐졌다. 대표님, 신부가 친딸이 맞습니까? 근친혼 위기였던 건 사실입니까? 사퇴설은 윤정은 멈춰서서 짧게 말했다.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내야 할 대가를 아이에게 묻지 마세요.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SNS에는 지옥의 결혼식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익명 계정들은 윤정의 과거를 파헤치고 서연의 양부모를 의심했고 준호를 사생아라고 불렀다. 모니터 속 비난의 파도는 창문을 두드리는 비처럼 끝없이 이어졌다. 윤정은 집 무음 거실에서 혼자 앉아 화면을 껐다. 다시 켰다가 또 껐다. 켜진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결혼식 리허설 날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웃고 준호가 그 옆에서 부케 리본을 매만져주는 장면. 평범한 그래서 처절한 행복의 사진. 밤이 깊어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준호가 서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도 돼? 윤정은 대답 대신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늦은 밤 거실의 탁자 위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내일 발표가 있대.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회장직 내려놓고 그룹에서 물러난대. 그래. 윤정은 컵을 들어 따뜻한 물을 밀어줬다. 준호는 물을 마시고 한참을 침묵했다. 저 서연이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 지옥 같은 사건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해. 창밖 강물 위로 밤바람이 지나갔다. 얼어붙은 마음은 쉽게 녹지 않는다. 하지만 균열이 생기는 곳으로부터 봄은 항상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딸이 사라진 해, 손때 묻은 전단지, 경찰 진술서, 사립탐정 영수증, 그리고 연락이 끊긴 해맑은 보육원 원장의 명함. 해맑은 보육원은 15년 전에 폐쇄됐다. 기록상 이유는 회계 부정. 그러나 윤정은 알고 있었다. 그곳은 입양 브로커들이 드나들던 회색지대였다. 탐문은 예상보다 빨랐다. 보육원에서 일했던 간병인이 한 재활병원으로 옮겨 일하고 있었고, 그는 윤정을 알아봤다. 대표님 아직도 찾고 계셨군요. 그는 조심스레 메모지를 건넸다. 그때 어떤 남자가 자주 왔어요. 아이들 사진을 훑어보고 전화로 누구와 오래 얘기하곤 했죠. 이름은 몰라도 오른손 검지에 굵은 금반지. 윤정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번쩍했다. 22해 전 태식의 거래처 사장. 홍정팔. 오른손 검지에 금반지를 끼고 다니던 남자. 왜 이제야 하고 묻다 말고 윤정은 입술을 달랬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혼자 미란을 찾아갔다. 오래된 빌라, 과하게 흰 형광등 아래 미란은 마른 얼굴에 진한 화장을 덧발랐다. 왔네. 그는 물도 권하지 않았다. 그날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준호가 낮게 물었다. 미란은 피식 웃었다. 엄마라 불러주니 좋네. 그날 너 태어나기도 전이지. 난 태식 오빠랑 부산행 기차에 있었어. 언니 딸이 사라진 걸 역에서 전단지로 처음 알았지. 왜 도망쳤어요? 도망? 사랑은 늘 도망이지. 미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알지? 태식 오빠는 끝까지 언니에게 돌아가려고 했어. 결국 돌아갔고. 난 너를 품었다 혼자. 준호는 두 손을 모았다 풀었다. 엄마가 그 보육원과 연결돼 있었어요? 미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미란은 한참 준호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 보육원 원장이 내게 연락한 적이 있거든. 원래 집을 찾는 사람이 있다며 돈을 요구했어. 근데 태식 오빠가 그걸 막았지. 이제 끝내자고. 그때 난 알았어. 이 집안은 진실보다 체면이 먼저라는 걸. 그 시각 윤정은 홍정팔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교회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전히 검지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윤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22해 전 당신은 왜 보육원 원장과 통화했죠? 홍정팔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요? 윤정은 사진을 내밀었다. 보육원 담벼락 앞 금반지를 낀 남자의 뒷모습. 간병인이 몰래 찍어 보관해 두었던 사진이다. 홍정팔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그게 내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중간에서 원가정이 찾으면 귀찮다며 입양 서류를 더 깊이 숨겼죠. 왜요? 홍정팔은 고개를 돌렸다. 그땐 회장님이 부탁했어. 집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그 한 줄이 윤정의 폐 속 공기를 얼렸다. 조용히 처리? 그땐 다 그런 식이었어. 누군가 온다. 그럼 돈으로 말리는 거지. 윤정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의 풍경이 물속처럼 흔들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당신이 내 애도를 막았구나.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조심스레 쓴 듯 느린 템포. 내일 같이 보육원 자리 가볼래요? 없어졌대도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윤정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허물어진 담벼락과 흔적만 남은 운동장 위에 섰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낮게 일어났다. 서연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여기였을까? 내가 누군가의 품에서 떨어진 자리가. 윤정은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지 않았다. 대신 조금 떨어져 섰다. 선택과 거리 둘 다 서툴렀지만 이번만큼은 서툴러도 괜찮았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두 엄마를 가질 수 있을까? 윤정은 대답 대신 묻듯이 웃었다.
너도 알고 있구나. 우린 누구의 하나가 되기엔 너무 많이 잃었지. 운동장 한켠에서 낡은 철제 그네가 바람에 스스로 흔들렸다. 윤정은 주머니에서 결혼식장에서 주웠던 진주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잃었던 걸 하나씩 주워 모으면 언젠간 목걸이가 될까? 서연이 그 진주를 손끝으로 굴리며 미소를 지었다. 목걸이가 아니면 그냥 주머니 속 보물이어도 돼요. 이윽고 윤정은 결심했다. 숨겨진 과거를 더 이상 과거에 두지 않기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자. 우리가 먼저 말하자. 누구도 우리 대신 이야기하지 못하게. 서연이 놀란 눈으로 윤정을 보았다. 엄마가 괜찮겠어? 아니, 괜찮지 않아. 그래도 할 거야. 기자회견장은 소규모로 꾸렸다. 현수막엔 사실 확인 및 향후 계획이라는 단정한 문구만 걸었다. 윤정은 단상에 올랐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우박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접어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윤정입니다. 먼저 제 딸 서연을 찾았습니다. 22해 전 실종된 아이는 입양 경로를 거쳐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현재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그 양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제 남편과 다른 여성 사이의 아들이었던 준호는 제 보호 아래 자랐고 지금은 회사의 동료이며 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이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제 남편과 그리고 침묵했던 저에게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해맑은 보육원과의 연관성은? 불법 입양 브로커에 관한 내부 고발이 있을 예정입니까? 윤정은 한 박자 쉬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보육원과 연결된 브로커, 그리고 남편과 그 주변 인물들의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미 변호인단을 꾸렸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녀의 말끝에 서늘한 결의가 따라붙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미란이 라이브 방송을 켰다. 여러분, 당사자 미란이에요. 나는 나대로의 진실을 말할게.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능숙했다. 나는 버림받았고 아이 하나로 버텼어. 언니는 선한 얼굴로 날 가끔 불러 숟가락 하나 더 얹어줬지. 근데 알아? 그 숟가락은 늘 식은 밥이었어. 댓글창이 들끓었다. 한쪽 말만 믿지 말자. 그래도 사생아 키워준 건 고맙지 않냐. 다들 피해자네 멀미가 나는 진실게임. 준호는 그 화면을 끄고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였다. 이번엔 윤정이 먼저 태식을 불렀다. 거실 중앙, 고개를 숙인 남자. 홍정팔에게 말했지?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윤정이 묻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살고 싶었어. 죄책감이 나를 삼키고 있었고 회사를 지켜야 했고 그래서 내 애도를 막았어. 윤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미쳐야 할 시간을 너는 체면으로 덮었어. 태식은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그 말은 늦게 온 편지야. 읽어도 위로가 안 되는.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당신은 내일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 그리고 수사에 협조해. 서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빠. 태식의 어깨가 움찔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이번엔 주소를 잃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함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말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뒤이어 민지와 성우를 보았다. 엄마 아빠 아니, 민지 엄마 성우 아빠. 제가 두 분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내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바칠게. 회의는 새벽을 넘겼다. 결론은 명확했다. 태식, 이사회 전원 사퇴. 브로커와 연루된 인사명단 수사기관 제출. 그룹의 긴급윤리위원회 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 최우선. 새벽 3시 모두가 돌아가고 거실에 윤정과 준호만 남았다. 준호가 물었다. 내일부턴 제가 기자들 앞에 나갈게요. 표적이 필요할 테니까.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표적은 우리가 정해. 내가 아니라.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대표님은 늘 제 편이네요. 그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야. 창밖 동이 틀 즈음 윤정은 문득 깨달았다. 분노는 이제 방향을 찾았다. 배신은 이제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서로를 덜 해치는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엔 냉기가 깔렸다. 태식은 준비해온 사퇴문을 읽었다. 저의 개인적 과오로 회사에 심려를 끼쳤습니다. 모든 직을 내려놓고 자숙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문장이었지만 그가 문장을 끝맺을 때마다 자리의 무게가 눈에 보이게 가벼워졌다. 그것은 단념의 무게이자 마지막 남은 체면의 무게였다. 바로 이어진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은 윤정을 비상경영위원회 의장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단상에서 짤막히 말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회사가 무엇으로 서 있는지 증명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절차와 윤리로. 박수는 짧고 단단했다. 그러나 복도에는 여전히 속삭임이 흘렀다. 저 집안 끝났대. 아니, 오히려 살아나겠지. 그래도 근친 스캔들이라니 너무 세다. 그날 오후 검찰이 해맑은 보육원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떴다. 홍정팔은 긴급 체포됐다. 그는 조사실에서 회장님의 부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오래 습관처럼 붙은 말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법적 책임의 이름이기도 했다. 태식은 변호사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그래프는 오전 내내 춤을 추다 오후 들어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숫자는 때로 잔혹할 만큼 정직했다. 사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공포는 생각보다 빨리 지쳤다. 저녁 윤정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아래로 퇴근 인파가 개미처럼 흘렀다. 문이 두드려졌다. 준호였다. 의장님, 긴급 윤리위 안건 정리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서류철 밑에서 신문 한 부를 꺼냈다. 일면 하단의 작은 칼럼. 아이들의 명예를 지키는 어른의 태도. 칼럼은 윤정의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피해자 간의 경쟁을 하는 여론에 선을 그었다. 윤정은 신문을 접어 책상 구석에 놓았다.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구나.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란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반대편에서 울컥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 미안해. 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인터뷰 취소할게. 자극적인 거 더 안 할래. 나도 지쳤어. 미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화장기 없이 들렸다. 나 준호한테 엄마라고 불릴 자격 없어. 근데 적어도 상처는 덜 내고 싶어.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약간 떨렸다. 원망과 연민은 늘 한 뿌리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녀는 새삼 실감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다. 엄마, 잠깐 여기서 지내도 돼요? 양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가 있어라라고. 윤정은 웃고 싶었지만 먼저 울음이 올라왔다. 들어와. 둘은 오래도록 무릎을 맞대고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좋아하던 음식, 싫어하던 과목, 유치원 첫날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았다는 이야기 사라진 22회의 빈칸을 천천히 메웠다. 그 밤 집은 오랜만에 집 같은 냄새가 났다. 한편 태식은 별채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빈잔을 내려놓았다. 텔레비전 화면에 자신의 이름과 입건이라는 자막이 번쩍였다. 그는 리모컨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득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했지? 체면? 회장 자리? 아니면 그저 비겁함?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자신이 경찰서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몰락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시대의 습관이 꺼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꺼진 자리에서 새로운 생활의 불씨가 조심스럽게 피어올랐다. 한 달 뒤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사람들의 일상은 조금씩 원래의 궤도를 찾았다. 윤정은 공식 석상에서 물러나 비상경영위원장직을 임시 권한대행에게 넘기고 재단 일과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에 집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입양 기록 전산화 지원 계획서가 놓였다.
과거를 바로잡는 가장 빠른 길은 누군가의 미래를 덜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메모가 첫 페이지에 붙어 있었다. 서연은 양부모와 상의 끝에 학업을 1년 유예하고 두 집을 오가기로 했다. 윤정의 집에선 친모와의 시간을, 양부모의 집에선 익숙한 삶을 이어받는 시간. 한 사람의 딸이 아니라 세 사람의 딸로 살아보기. 첫 주의 마지막 날 세 사람 윤정민 지성온 소박한 밥상을 앞에 두고 어색하게 웃었다. 서연이 나누어 담은 미역국을 셋이 동시에 들이키다 서로를 보며 피식 웃음이 터졌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 집에도 내 방은 그대로 있을 거야. 윤정이 거기에 이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넌 두 집에 방이 있으니 이건 우리 둘만의 서랍. 상자 안에는 결혼식장에서 주었던 진주 한 알과 새로 맞춘 작은 진주 한 알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둘이 모이면 반짝이는 게 조금은 더 커져. 준호는 그룹에서 사표를 냈다. 사람들은 그를 도망이라 불렀지만 그는 잘 알았다. 이건 퇴각이 아니라 진로 변경이라는 것을. 그는 작은 사회적 기업에 합류했다. 보호종결 청년 주거 지원 프로젝트. 첫 회의에서 그는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규정되기보다 누군가의 시작을 돕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건물 옥상에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 응. 너는? 괜찮아. 짧은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말했다. 우리 서로의 행복을 축복하자. 서연이 대답했다. 그래. 우리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만나자. 그날 오후 윤정은 경찰서에서 나오는 태식을 마주쳤다. 그는 볼이 홀쭉해져 있었고 눈빛은 낯설 만큼 담담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어. 그가 말했다. 늦었지. 윤정이 대답했다. 그래도 시작했잖아. 그리고 잠시 침묵. 태식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당신 입으로 말해. 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아이는 들어야 해. 당신의 목소리로. 다음 주 태식은 서연을 찾아가 서툰 사과를 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 말에 처음으로 조용한 쉼표가 달렸다. 해질녘 윤정은 서연과 함께 해맑은 보육원 터를 다시 찾았다. 가을빛이 운동장을 낮게 깔고 있었다. 윤정이 작은 삽으로 땅을 조금 파고 두 알의 진주를 묻었다. 목걸이를 만들지도 장식하러 팔지도 않을 거야. 우리만 아는 자리로 만들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는 자리. 둘은 손바닥만 한 흙을 덮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올려두었다.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털어냈다. 돌아오는 길 서연이 물었다. 엄마 앞으로도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윤정은 웃었다.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자. 넘어지면 한 사람은 서 있고. 서연이 씩 웃었다. 그럼 엄마가 먼저 서 있을래? 오늘은 내가. 알았어. 집 현관 앞 윤정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다. 너는 잘못이 없어. 첫날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었지만 이건 오직 그녀를 위한 문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른들이 만든 죄를 아이에게 묻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밤이 깊어졌다. 윤정은 창밖 강물을 보았다. 며칠 전까지 얼어붙은 듯 보이던 물결 위로 작은 파문이 번졌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이름을 잃었던 것들엔 하나둘 이름이 붙었다. 딸, 아들, 어머니, 그리고 다시. 그녀는 조용히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서랍 속 작은 상자가 아주 약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진주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밤이었다.